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선인들의 지혜와 풍자, 웃음이 가득 담긴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빌보기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이 빌보기라는 아주 복없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쳤거든요. 그러니 빌보기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죠. 하루에 나무를 2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빌보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보기는 큰 결심을 했어요.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보기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전엔 하루에 2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2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졌어요. 어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2짐만 남아있고 2짐은 없어졌어요. 참 이상하다. 빌보기는 이번에는 5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2짐만 남아있었어요. 빌보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적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보기는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나무찜을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나무찜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쿠, 내 나무찜 잡아라. 빌보기는 얼른 달려가 나무찜에 매달렸어요. 나무찜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지요. 빌보기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윽고 나무찜이 어딘가에 척 내려 쌓였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에요. 빌보기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짐이 죄다 거기 쌓여 있었어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빌보기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지요. 빌보기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지요.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찜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2짐만큼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그러고는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곡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곡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보기는 곡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곡간에는 쌀이 10섬, 어떤 사람 곡간에는 20섬이 들어있는데 빌보기 곡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죠. 빌보기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빌보기가 가여워 보였어요. 내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곡간문을 활짝 열었어요.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곡간이었지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빌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지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10짐이 되어 있고 2짐을 해서 쌓아두면 다음날 20짐이 되어 있었지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지요. 그러니 빌보기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넓은 논밭이 달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보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보기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빌보기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 구걸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빌보기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보기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어요.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빌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지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쳐주었지요.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푸 절을 했지요.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이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그런데 남덕이는 빌보기가 빌린 복주인이 아니겠어요? 빌보기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두 다리의 기운이 쭉 빠졌지요.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보기 마음이 어수선해졌어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 할래.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주자고. 빌보기가 거지 부부에게 말했어요.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남덕이 거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보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보기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보기가 물었지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보기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잖습니까? 오,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빌보기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빌보기는 남덕의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보기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했지요. 그 뒤로도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금장수와 호랑이 사냥. 소금장수가 나귀에 소금을 싣고 깊은 산골로 팔러 갔어요. 그러나 온종일 다녀도 소금이 통 팔리지 않았지요. 돈이 벌리지 않아 걱정을 하며 걸어가는데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졌어요. 소금장수는 산속 외딴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지요. 주인은 반갑게 소금장수를 맞아주면서 저녁밥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배가 몹시 고팠던 소금장수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주인과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소금장수가 말했어요. 이제 이 일도 그만두어야겠소. 첩첩 산골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또 밤길을 지나가다 도둑이라도 만나면 그동안 장사한 것을 모두 빼앗기기 일쑤였으니까요. 소금장수의 푸념을 들은 주인이 넌지시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손님께 돈 버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 말에 소금장수는 귀가 솔깃했지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나가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횃불을 밝혀놓고 쓱싹쓱싹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 수십 자루가 쌓였지요. 소금 장수는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다고 했지만 도둑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누가 도둑질을 하자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주인은 날카롭게 간 칼들을 묶어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오르더니 한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섰지요. 자, 이 나무 둘레에 칼자루를 묻으시오. 칼끝이 위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소금 장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칼자루를 단단히 묻었어요. 이번에는 저기 소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에 멍석을 깔아 놓았으니 거기서 한참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는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돈이 틀림없이 벌립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제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소나무에 올라간 소금 장수는 골아떨어졌어요. 온종일 산속을 걸어 다녔으니까요. 다음날 해가 떠올라서야 소금 장수는 눈을 떴어요. 그때 아래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밑을 내려다본 소금 장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칼 주위로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조심조심 내려오시오. 돈벌이가 꽤 됐소. 소금 장수는 소나무 아래로 조심조심 내려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인은 껄껄 웃으며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하하하하, 이 산골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니까 손님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다가 떨어져 칼끝에 찔려 죽은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소금 장수는 소름이 오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잔 것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지요. 주인은 칼로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소금 장수는 그때서야 주인이 말한 돈벌이가 무엇인지 알아차렸지요. 가죽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려는 것이었지요. 집채만큼씩 큰 짐승들의 가죽은 이내 비싼 값에 팔렸어요. 주인은 가죽값의 반을 떼어 소금 장수에게 주었어요. 소금 장수는 돈을 받고 몹시 기뻐했죠. 아무리 고생을 하며 다녀도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벌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금 장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웃사람이 자신도 큰 돈을 벌겠다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은 그 사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녁밥을 먹고 나자 주인은 지난번처럼 칼을 갈았지요. 그리고 칼을 소나무 아래에 묶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 잠을 자라고 했지요. 사내는 밤만 새우고 나면 자신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운 생각도 꾹 참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나무 아래에는 호랑이, 늑대, 곰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돈 벌 생각에 사내는 너무 기뻤지요. 그때 문득 사내는 욕심이 생겼어요. 주인이 오면 내가 밤새 고생해서 잡은 짐승의 반을 떼어줘야 되잖아. 그럴 수는 없지. 어서 내려가 주인이 오기 전에 가죽을 벗겨 달아놔야지. 마음이 급해진 사내는 허둥지둥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사내는 욕심을 부리다 칼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원님의 옷. 옛날 어느 고을에 지혜롭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는 원님이 있었어요. 원님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고을 안을 자주 돌아보고는 했지요. 그럴 때는 원님의 옷 대신에 허름한 백성들의 옷을 입고 나갔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원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허름한 나무꾼의 모습을 하고 나섰지요. 그 고을에는 인색하기로 백리밭까지 소문이 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 차림의 원님이 그 부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지나가던 나무꾼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러니 시원한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지요? 밖으로 나온 부자는 원님의 초라한 모습에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지요. 얘들아, 이 거지에게 물이나 잔뜩 먹여서 얼른 내쫓아버려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원님은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물벼락이 덮쳤지요. 하인이 구정물을 원님의 얼굴에다 퍼부은 것이에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원님은 멍하니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부자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비렁뱅이가 아직도 서 있느냐? 물이 모자라는 모양이니 한 바가지 더 주거라. 원님은 다시 구정물을 뒤집어 썼어요.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지요. 원님은 그 길로 돌아가 원님 차림을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서 그 부자의 집으로 갔지요. 부자는 원님의 행차에 몸둘 곳을 몰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히 내놓았지요. 변변치 못합니다만 많이 드십시오. 부자가 음식을 권해도 원님은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상만 바라보았어요. 부자는 음식이 신통치 않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말했지요.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잘 차려내왔을 텐데 갑자기 준비를 하는 바람에. 아니요. 원님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 옷 속에 넣었지요.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원님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원님, 가져가실 음식은 따로 준비해서 아인들을 시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어서 드시기나 하시지요. 아니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주인께서나 많이 드십시오. 원님은 다시 음식을 집어 옷 곳곳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부자는 별 이상한 원님도 다 보겠다는 듯이 속으로 끌끌 혀를 찼어요. 원님, 주머니에는 그만 집어넣으시고 이제 좀 드시지요. 음식이 모두 식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부자를 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오시다 주인 영감. 이 음식들은 나를 보고 차려온 게 아니지 않소. 당신은 내 옷을 보고서 이 음식을 마련한 것이오. 그러니 나 대신에 내 옷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원님은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음식을 집어 주머니 속에 넣었지요. 부자 영감은 원님의 말을 이내 알아듣지 못하고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면서 원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분명히 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순간 부자 영감은 자신의 머리를 세게 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아이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비는 것이었지요. 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무꾼 차림으로 우리 집에 오신 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온몸을 떨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원님에게 빌었어요. 영감,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아시겠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대할 게 아니라 누구든 어려운 이에게는 따뜻한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오. 나중에라도 가엾은 이들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도록 하구려. 원님은 부자 영감을 잘 타이르고 나서 그 집을 떠났어요. 그 뒤로부터 부자 영감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미꽃.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손녀 셋을 데리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부모 없는 세 손녀를 가엾게 여겨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했어요. 세 손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예쁜 처녀가 되었지요. 세 처녀는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큰 손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둘째 손녀는 큰 장사꾼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막내 손녀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었지요. 세 손녀가 시집을 가자 할머니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너무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죽기 전에 손녀들이라도 한번 만나봐야지.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길을 떠나서 큰 손녀 집을 찾았어요. 할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큰 손녀는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지요. 그러고는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린 상을 들여왔지요. 할머니는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먹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손녀 사위가 들어왔어요. 손녀 사위도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지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 보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큰 손녀와 손녀 사위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는 대체 우리 집에 눌러 살겠다는 거야 뭐야? 사위의 음성이었죠. 그리고 이어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는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해드렸기 때문에 그래. 내일 아침부터는 당장 꽁보리밥에 김치 한 쪽만 드려요. 눈치가 있다면 가시겠지. 알았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큰 손녀 몰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향해 밤새도록 걸어갔어요.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자 큰 마을이 나타났어요. 둘째 손녀의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가진 집이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가 둘째 손녀네 가게 앞에서 기웃거리자 안에서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어떤 거지가 왔나 보다. 빨리 쫓아버려라. 상점에 있던 점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가세요, 가. 거지에게 줄 돈은 없어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난 거지가 아니에요. 손녀를 찾아왔어요. 그때 안에서 손녀가 나왔어요. 둘째 손녀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아, 참 할머니도 이런 꼴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오시려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둘째 손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니구나. 할머니는 둘째 손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막내 손녀뿐이었지요. 막내 손녀의 집은 더욱 멀었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걸었지요. 점심도 굶고 먼 길을 걸어온 할머니는 몹시 지쳤어요. 저녁 때가 될 무렵 할머니는 겨우겨우 막내 손녀의 집이 보이는 언덕까지 왔어요. 그러나 너무도 지친 나머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는 막내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막내 손녀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어디론가 한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잠이 깬 막내 손녀는 행여나 할머니가 오시는가 하여 동구박 언덕으로 가보았어요. 언덕 위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었지요. 아, 할머니! 막내 손녀는 울부짖으며 할머니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막내 손녀는 할머니의 몸을 흔들며 슬프게 울었어요. 막내 손녀는 언덕 위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고이 묻어드렸지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무덤가에 처음 보는 이상한 꽃이 피어났어요. 온몸에 하얀 털이 보송보송한 그 꽃은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처럼 꼬부라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대요. 강아지 무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흉년이 계속되어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해졌지요. 끼니라야 보리죽이 고작이었고 때로는 굶기도 했어요. 농부의 집에는 오랫동안 길러온 송아지만한 큰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농부 부부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개를 굶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해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날이 많아지자 점점 개가 귀찮게 느껴졌지요. 개는 덩치가 송아지만큼 커서 먹는 것도 사람의 2배나 되었지요. 여보, 저 개를 팔아버립시다. 어느 날 참다 못한 농부가 말했지요. 그건 안 돼요. 정이 들어서 식구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요. 개가 새끼를 6마리 낳았어요.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에 사람의 2배나 먹는 어미개와 6마리의 강아지까지 먹이자니 양식은 더욱 부족하게 되었지요. 여보, 어미는 너무 많이 먹으니 감당할 수가 없구려. 어미개는 팔고 강아지만 기릅시다. 농부가 말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가난한 살림에 계속 개를 기를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굶는 판인데 개줄 밥이 어디 있소? 그러니 당장 팔아서 쌀이라도 삽시다. 애들도 굶고 있는데 저까지 개를 길러서 무엇하겠소? 농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개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서 주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저 개가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구려. 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니. 그래요. 짐승도 10년 이상 기르면 영물이 된다잖아요. 그렇지만
먹을 게 없어서 개를 굶겨 죽이는 이보다는 부잣집에 팔면 개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소?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침내 아내도 개를 파는데 찬성했지요.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개를 사가지 않겠소? 집도 잘 지킬 뿐 아니라 사람의 말귀도 잘 알아듣는 영리한 개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지요. 먹을 것도 없는데 개까지 먹일 양식이 있나요? 개를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개를 잡아먹으세요. 덩치가 그만하니 여러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농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요. 그러나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먹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농부의 어린 아들이 없어졌어요. 농부는 집안을 다 뒤져보았지만 아들도 없고 개도 없었지요. 이건 분명히 늑대의 짓이야. 농부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틀림없는 농부네 개였어요. 농부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농부의 아들을 개가 보호하고 있었지요. 고맙구나, 개야. 농부는 개를 쓰다듬어 주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농부는 어쩔 수 없이 개를 계속 길렀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살림은 더욱 쪼들렸지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제는 개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 있다간 사람도 개도 모두 굶어 죽고 말겠소. 농부는 아내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개를 잡아서 가족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강아지들이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았지요. 제 어미가 죽었다고 그러는 건가? 농부는 먹다 남은 어미개 뼈다귀를 강아지들에게 던져주었어요. 너희들도 배가 고플 테니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나 강아지들은 슬픈 눈초리로 농부를 쳐다보더니 그 뼈를 물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강아지들은 그날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지요.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농부는 강아지들을 찾아 나섰어요. 큰 소리로 강아지를 부르며 마을을 헤맸지만 강아지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농부는 개의 뼈다귀를 버린 냇가로 가보았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버린 어미개의 뼈도 없어지고 강아지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농부는 강아지를 찾아다니다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농부는 강아지 발자국을 따라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건너편 산빛 아래 6마리의 강아지들이 엎드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큰 소리로 강아지를 부르며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강아지들은 들은 척도 않고 엎드린 채 가만히 있었지요. 이놈의 강아지들이 주인도 몰라보나? 농부는 더욱 큰 소리로 강아지를 불렀어요. 강아지들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강아지의 몸을 만져보았어요. 강아지들은 죽어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지요. 죽은 강아지들 옆에는 흙을 판 흔적이 있었어요. 농부는 그 흙을 조금 파보았지요. 아니, 이건? 농부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그곳에서 나온 것은 바로 어미개의 뼈들이었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짐승도 제 어미를 알아보는데 내가 그 어미를 잡아먹고 뼈를 던져 주었으니 농부는 강아지들이 죽은 자리를 깊이 파고 큰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강아지도 자기 어미를 아는데 사람이 부모를 모르고 불효할 수야 없지. 사람들은 강아지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었어요. 강아지의 명복을 빌어줍시다. 얼마나 효성스러운 강아지입니까? 강아지들의 효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잊지 맙시다. 효도를 못하면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지요. 그때부터 그 마을에는 불효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며느리 바풀꽃. 옛날 깊은 산속에 마음씨 곱고 착한 며느리가 살았어요. 며느리는 시집 오던 그날부터 남편과 시부모를 하늘처럼 알고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 세끼 식사와 빨래하기, 물 깃기, 밥 먹이 등 일은 해도 끝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흠을 잡고 구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때문에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을 받고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밥을 짓던 며느리는 밥이 잘 되었나 하고 솥에서 밥알 몇 개를 꺼내어 맛을 보았지요. 이때 부엌으로 들어오던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았어요. 저런 못된 것이 있나. 어른이 계신데 어른보다 먼저 제 입에 밥을 넣다니.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부엌에 있는 장작개비로 며느리를 마구 때렸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며느리더러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어머님,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밥이 제대로 되었나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듣기 싫다. 제 입만 아는 것이 변명은 무슨 변명이냐.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장작개비로 며느리를 때렸어요. 며느리는 억울했지요. 서름에 복받친 며느리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아니, 누가 죽었나?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 당장 나가지 못해? 시어머니는 우는 며느리가 더욱 못마땅해서 또 때렸어요. 며느리는 분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꽉 막혀서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와 아들은 슬퍼하며 죽은 며느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며느리를 죽게 한 시어머니는 그 뒤 남편과 아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며느리 무덤가에 이상한 꽃이 피어났어요. 그 꽃은 입에다 하얀 밥풀을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것 보세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글쎄, 나도 처음 보는 꽃인걸. 나물 캐러 나온 마을 아낙네들이 며느리 무덤가의 핀 꽃을 보며 말했어요. 이걸 봐요. 하얀 꽃이 꼭 밥풀 같지 않아요? 그래,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넋이 꽃이 된 게야. 밥풀 몇 알 먹었다고 맞아 죽더니 얼마나 원통했으면 밥풀꽃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 꽃을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이름 지었지요. 며느리 밥풀꽃은 늦은 봄 우리나라 들과 산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생화랍니다. 세 가지 거짓말. 옛날에 돈이 많은 영감이 살았어요. 그 영감은 내기로 주위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 내기를 해서 자신에게 그럴듯한 거짓말 3가지를 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영감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3번 말하면 사위를 삼겠다는 말이었지요. 그 소문을 들은 총각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영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위해서였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3개이고 팔이 6개인 사내 아이를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해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요. 그때마다 영감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니 거짓말이 될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영감네 집 마당에서 하인들이 타작을 하고 있었지요. 영감은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총각 한 사람이 찾아와 거짓말을 하겠다고 말했지요. 그 총각이 영감에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여 타작을 하십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쉬운 방법이라니. 우리 마을에서 벼가 익으면 논두렁을 벼의 키만큼 올려서 물을 댑니다. 벼 이상만 물 위로 나오게 하고 가득히 물을 채우지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논이 꽁꽁 얼어 벼 이상만 얼음 위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벼 이상만을 거두어들인단 말입니다. 벼에 돌이 섞일 염려도 없고 무거운 벼단을 들어 옮기는 품삯도 들지 않지요. 이 녀석이 나를 놀리나?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타작이 어디 있다고! 영감은 얼른 입을 막았지만 이미 거짓말이라고 말해버렸으니 소용이 없었지요. 헤헤, 영감님, 제 거짓말에 넘어가셨습니다. 좋다. 이번엔 넘어갔지만 2번째는 어림도 없다. 총각이 다시 말했어요. 일꾼들이 밥을 먹는 걸 보니 반찬은 된장 1가지뿐이로군요. 일꾼들의 반찬이란 다 그런 게 아니냐. 우리 마을에선 일꾼들도 매일 소고기 반찬을 먹죠. 소고기 반찬을? 그렇습니다. 큰 괴짝에 송아지 1마리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궁둥이 쪽에 구멍을 뚫어 놓지요. 송아지에게 쇠죽을 먹이면 송아지가 계속 자라나 구멍이 난 곳으로 송아지의 살이 삐져나옵니다. 그걸 베어다 반찬으로 씁니다. 송아지는 계속해서 자라고 쇠고기도 계속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그 쇠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시죠. 하고 쥐고기를 내놓았지요. 예, 끼놈! 그것이 어디 쇠고기냐? 쥐고기지. 헤헤, 이번에도 속으셨군요. 얼결에 2번이나 속아 넘어간 영감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절대로 속지 않을 테다. 총각은 주머니에서 무슨 문서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무슨 문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집 마당에는 커다란 배나무 3그루가 서 있지요. 그런데 까마귀란 놈이 자꾸 날아와서 배를 쪼아먹지 뭡니까? 하루는 배를 따서 물고 가는 까마귀를 뒤쫓아갔죠. 그런데 까마귀가 미륵불상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배를 먹지 뭐겠습니까? 까마귀가 미륵불상의 머리에다 똥을 누었죠. 그래서 그곳에 배나무가 자랐습니다. 몇 해 뒤에는 그 배나무에서 많은 배가 주렁주렁 열렸지 뭡니까? 이 배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야 물론 자네 것이지. 그런데 너무 높아서 배를 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미륵불상의 콧구멍을 간지럽혔죠. 미륵불상이 크게 재채기를 하면서 몸을 흔들자 우르르 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배를 모았더니 10접이 되었죠. 그것을 1,500냥에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말입니다. 그래, 그 외상값은 받았나? 웬걸요? 저는 지금 그 외상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배를 산 사람이 바로 영감님의 할아버지십니다. 이게 바로 그 외상값 문서입니다. 영감님의 할아버지께서 외상을 갚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영감님이 대신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2,000냥을 내십시오. 영감이 보니 그 문서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총각에게 딸을 주어야 할 형편이었죠. 아니면 2,000냥을 내주어야만 했어요. 영감은 2,000냥의 돈이 아까웠지요. 예끼 이 사람아,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야.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헤헤, 영감님, 이번에도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총각에게 딸을 주고야 말았죠. 꽤 많은 총각은 부잣집 사이가 되고 예쁜 색시까지 얻어 한꺼번에 복이 굴러들었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예요. 어느 고개 아래에 주막집이 있었지요. 주막 부부는 나그네나 떠돌이 장사꾼들에게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재워주기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주막집 부부에게 갑자기 복이 터졌는지 논밭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살림이 크게 늘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쓸쓸히 지냈는데 그 해부터는 연년생으로 아들을 셋이나 낳게 되었지요. 주막집 내외는 늦복이 터졌군.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주막집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아들 삼형제는 잘생기기도 잘생겼을 뿐 아니라 잘하면서 공부도 잘했지요. 주막집 부부는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해에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 붙었지요. 그 방을 본 주막집 삼형제도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를 보았지요. 그리고 삼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주막집 부부는 아들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여러분, 오늘처럼 기쁜 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마음껏 잡수시고 즐겁게 놉시다. 주막집 부부는 크게 잔치를 베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새 아들이 말을 타고 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새 아들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지더니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잔치집은 금방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주막집 부부는 새 아들이 까닭없이 죽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지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잔 부부는 원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염라대왕이 인정사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막힌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쌍한 우리 부부의 한을 풀어주소서. 주막집 부부의 사정을 들은 원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들이 원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난들 어찌 하겠느냐. 아무리 고을의 사또라 한들 염라대왕을 재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원님이 말했지요. 그러나 주막집 부부는 원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염라대왕의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라대왕이 아니라 옥황상제라 하여도 잘잘못은 따져야겠습니다. 제발 우리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늙은 주막집 부부는 자꾸 졸라댔어요. 알았네. 내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며칠 동안 생각해 봐야 하겠네. 그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게. 원님은 주막집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원님은 이방을 불러 말했지요. 너는 쌀을 7번 일고 7번 씻어서 정성껏 밥을 짓고 밥 3상을 차려서 고개 넘어 방중 옆에 갖다 놓아라. 그러고는 날쌔고 담력 있는 사령 한 명을 부르더니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 밤 자정 때 고개 넘어 방죽에 가면 노인 셋이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너는 이 편지를 전하고 그 노인들을 이리로 모시고 오너라. 이윽고 밤이 되자 사령은 원님이 시킨 대로 방죽으로 갔어요. 방죽에는 이상한 노인 셋이 이방이 갖다 놓은 밥을 먹고 있었지요. 사령은 원님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노인들은 그 편지를 읽어보더니 우리가 비록 염라대왕의 사자이긴 하지만 이 고을에 왔으니 이 고을 사또의 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금 당장 사또를 만나러 가세. 하고 말했어요. 노인들은 사령을 따라 사또에게 갔지요. 사또는 새 노인을 정중히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고 물었어요. 세 분 염라대왕의 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 오시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막집에 젊은 아들 셋을 한꺼번에 데려가서 늙은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허허, 사또는 모르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염라대왕의 사자인 우리가 맡아 하는 일이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이 다한 사람만 잡아갈 뿐이요. 이번에 죽은 새 젊은이들은 명이 다 되어서 잡아갔소이다. 더군다나 그 새 아이는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요. 노인의 말을 들은 원님은 원수라니 죽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원수를 갚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우리의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 새 아이는 본래 노그릇 장수였소. 오래전에 그들 셋은 유기짐을 지고 그 주막에 묵었는데 주인 부부는 유기와 돈에 욕심이 나서 그들을 죽이고 시체를 마구간 밑에 묻었소. 원통하게 죽은 세 사람의 원혼은 원수를 갚기 위해 주막집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오. 그러고는 그 부부들에게 온갖 재미를 보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원수의 가슴에 슬픔의 불씨를 남겨준 것이오. 염라대왕의 사자들은 말을 끝내고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또는 여러 사령들을 데리고
주막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구간 바닥을 파보았더니 그 속에 세 사람의 시체가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지요. 그걸 본 주막집 부부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자백했어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을 아느냐? 너희들의 죽은 세 아들은 유기장수가 환생한 것이었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잡아 끌고 가거라. 사또는 주막집 부부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먼 말은 누구의 것일까요? 한 농부가 자고 일어나니 자기 집 말이 없어졌어요. 고삐를 떼고 밤사이에 들에라도 나갔나 하고 집 근처 들판을 두루 살펴봤으나 말은 보이지 않았어요. 농부는 기가 막혔지요. 그리고 측은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그 말이 예산말이 아니라 왼쪽 눈이 먼 병신말이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왼쪽 눈이 안 보이는 병신말이었어요. 오래도록 그 말을 부리다 보니 눈이 먼 사실을 알아냈어요. 농부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자기 집 말을 찾아다녔어요. 어떤 도둑이 자기 집 말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나 해서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서 뜻밖에도 자기 말을 발견했어요. 마구간에 매어 있는 말은 틀림없는 자기 말이었지요. 가까이에서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집 주인을 찾아서 말을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이 농부를 미친놈이라면서 욕을 퍼부었지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집 주인은 도리어 이 농부를 때리고는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농부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요. 말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몇 가지 맞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사또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리하여 사또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하기로 했지요. 사또가 먼저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말이 어김없이 내 말이렸다. 예, 사또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겠다. 예, 사또,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공연히 제 집에 와서 자기 말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러자 사또는 다시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표적이라도 있느냐? 농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금방 밝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예, 사또님, 있습니다요. 우리 집 말은 분명히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너에게 묻겠다. 너희 집에 있는 말은 눈이 멀었느냐, 멀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아 눈이 먼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짜 주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눈이 먼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잘못되어 자기의 도둑질이 탄로나면 안 되겠으니까 자기도 진짜 주인처럼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예, 사또님, 제 집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요. 그래, 그러면 내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이 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잘못하면 진짜 말 임자와 대답이 엇갈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었죠. 그러나 그 중 하나를 가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말 임자에게 먼저 물었으면 그대로 따라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정말 큰일이었지요. 예, 사또님, 저희 집 말은 오른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 한치도 어김이 없으렸다. 예, 어느 어른의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또는 이번에는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희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예, 잃어버린 제 집 말은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도 어김이 없느냐? 예, 분명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묻겠노라.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개나 있더냐? 사또님, 제가 말을 찾아가 보니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 길가에 논이나 밭에 무슨 곡식이 심어져 있더냐? 사또는 점점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농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예, 길 양쪽에 논은 없고 밭뿐이었으며 온통 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같이 가자. 사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을 데리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농부는 앞장을 서서 가면서도 사또가 무엇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인지 전혀 몰랐지요.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이윽고 그들은 말을 잃어버렸다는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자, 너희 집을 알았다. 이번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따라 내 집으로 가보자. 사또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지를 통 알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앞장서서 그 외길을 걸어갔어요. 과연 그 길가에는 밭밖에 없고 그 양쪽 밭에는 콩잎이 우거져 있었지요. 그런데 사또는 뒤따라오면서 양쪽의 콩잎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따라오던 사또가 앞서가는 두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이제 너희들 둘 중에서 누가 진짜 말임장가를 알았다. 그래도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님, 그 말은 틀림없이 제 말이 옳시다. 농부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 즉 도둑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또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 제 말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도둑을 보고 큰 소리로 호령을 내렸어요. 너 이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님, 너무하십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둑은 서슬이 시퍼렇게 잡아댔어요. 너 이놈, 듣거라. 내 말은 분명 오른쪽 눈이 멀었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요. 자, 그러면 됐다. 내 눈으로 이 양쪽 밭의 콩잎을 자세히 보아라. 콩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어느 쪽에 있느냐 말해보아라. 도둑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콩잎사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오른쪽 밭의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을 발견했어요. 예, 사또님, 오른쪽 콩밭에 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너 이놈! 그래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겠느냐? 아니, 사또님, 죄라니요. 제가 콩잎사귀를 땄습니다. 무얼 잘못했습니까? 사또는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이 농부의 말을 도둑질하여 이 길로 갈 때 그 말이
이 콩잎을 따먹은 것이다. 내 말대로 그 말이 오른쪽 눈이 멀었다면 오른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콩잎이 있는지 모를 것 아니냐. 왼쪽 눈은 보이니까 왼쪽 콩잎을 따먹어야 하는데 내가 대답한 것처럼 오른쪽 콩잎을 따먹었으니 이 말은 이 농부의 말과 같이 왼쪽 눈이 먼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이처럼 오른쪽 콩잎만 따먹은 거야. 그래도 도둑질을 안 했다고 잡아뗄 작정이냐? 사또가 이렇게 이치에 맞는 판결을 내리자 도둑도 그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무릎을 꿇고 손을 비벼댔어요. 이리하여 사또의 재치 있는 재판으로 농부는 잃어버렸던 말을 도로 찾게 되고 도둑은 그날로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당나귀 알.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기는 했으나 세상의 일에 대해 너무도 몰라서 남의 웃음을 사는 일이 많았지요. 농부는 어느 날 아내가 짜준 무명 한 피를 들고 장에 나갔어요. 무명을 팔아 사야 할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내는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무명을 지고서 온종일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헐값에 팔았지요. 이번에는 그 돈으로 물건을 살 차례였어요. 농부는 곳곳을 기웃거리다가 수박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파란색의 수박 덩이가 몹시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 파란 덩어리는 무엇인가요? 수박 장수는 이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좀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요? 당나귀 알이라? 이걸 어떻게까지요? 수박 장수는 억지로 웃음을 참고 말했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씌워두면 알이 깨어난다오. 농부는 당나귀가 한 마리 갖고 싶어졌어요. 이건 얼마인가요? 단량인데 애누리에서 넉량만 주시오. 농부는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아 입에 물고는 부싯돌로 불을 붙여 입에 물었어요.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면서 이리저리 수박을 골라보다가 한 덩이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나귀 알을 싼 값에 샀다는 생각에 농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수박을 자신의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게 당나귀 알이란 거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씌워두면 당나귀가 태어날 것이요. 수박을 처음 보기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당나귀 알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농부의 아내는 수박을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어요. 농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뗐어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불을 뗐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농부는 이불을 들춰보았지요. 그러자 수박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며 풍겨왔어요. 에이, 골아버린 알을 사왔군. 툴툴거리며 농부는 썩은 수박을 들고 뒷산 덤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덤불 속에서 풀을 뜯어먹던 당나귀 새끼가 화다닥 놀라서 도망쳤어요. 그것을 본 농부는 옳지, 이제서야 당나귀가 깨어난 모양이로군 하면서 당나귀 새끼를 붙잡아 끌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그 당나귀의 주인이
해가 저물어도 당나귀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섰어요.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농부의 집에 매여져 있는 당나귀 새끼를 찾아냈지요. 당나귀 주인은 그 농부의 집으로 들어서며 버럭 화를 냈어요. 이보시오. 말도 없이 당나귀를 함부로 끌고 오는 법이 어디 있어? 얼마를 찾아 헤맸는지 아시오? 그러자 그 농부도 함께 화를 내면서 말했지요. 이보시오. 이 당나귀 새끼는 내가 장에서 알을 사다가 일주일 동안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것이 이제야 깨어난 거란 말이오. 당신네 당나귀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자 농부는 그 사람을 막아서면서 끌고 가지 못하게 했죠. 농부의 아내도 나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나귀 주인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당나귀 주인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늘의 일에 대해 설명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움켜쥐고 웃어댔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자네가 그 수박 장수에게 속은 거야. 수박은 칼로 쪼개서 먹는 과일이 아닌가. 어떻게 그곳에서 당나귀가 깨어난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당나귀 주인은 겨우 당나귀를 찾아 돌아갔어요. 좀 모자란 듯한 이 농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심심찮게 배꼽 잡고 웃는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이들 부부를 좋아하여 함께 도우며 살았답니다. 조기 조기 조눈깔. 어떤 산골에 바보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 생각을 말할 줄도 몰랐지요. 그러나 이 바보는 꾸준히 노력했어요. 말을 배우기 위해서 남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말을 되풀이해 익혀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바보는 친구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둘이서 나무를 하다가 조금 쉬는 때였지요. 그때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솔개 한 마리가 뱅뱅 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친구가 뱅뱅 도는구나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바보도 따라서 뱅뱅 도는구나 하고 흉내를 몇 번 냈지요. 그때 친구가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솔포기 밑을 장끼 한 마리가 살살 기어가고 있었어요. 바보의 친구는 그것을 보고 또 외쳤지요. 살살 기는구나. 바보는 또 살살 기는구나 하고 몇 번이고 흉내를 내어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친구가 나뭇가지 위를 쳐다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쪼그리고 앉아 두 누나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지요. 친구는 그것을 보고 또 말했어요. 조기 조기 조 눈깔. 바보가 들어보니 좀 긴 말이었으나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곧 흉내내어 몇 번이고 연습을 해두었어요. 이윽고 해가 지자 그들은 나무찜을 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바보는 그날도 신기한 세 가지 말을 배워 자랑스럽기만 했지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전에 그 말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했어요. 뱅뱅 도는구나. 아주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때였어요. 이 집에 마침 도둑이 들어와서 무엇을 훔쳐갈 것이 없나 하고 마당을 뱅뱅 돌고 있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방 안에서 뱅뱅 도는구나 하고 마치 자기가 하는 짓을 보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도둑은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다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둑은 이내 용기를 냈어요. 내가 온 줄을 알면 문을 열고 금방 마당으로 내려올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 믿었지요. 그래서 도둑은 마루로 살살 기어가서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있나 하고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도둑이 방문 쪽으로 기어가니 또 방 안에서 외쳤어요. 살살 기어가는구나. 참 이상도 했어요. 그러나 도둑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마루까지 와도 말만 하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저 하는 소리거나 주인이 겁쟁이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방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문구멍에다 자기 눈을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조기 조 눈깔 하고 외쳤어요. 도둑은 얼른 눈을 떼었어요. 도둑은 아까와는 달리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것은 방 안 사람이 조 눈깔 하며 자기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기 때문이죠. 도둑은 분명히 자기가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방에서 자기를 잡으러 뛰쳐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물건을 훔쳐갈 때 잡으려고 하는 줄만 알았지요. 그리하여 이 집에서는 도저히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도둑은 그만 도망치고 말았답니다.